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하느라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지만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보컬 트레이너예요. 제 자랑 같지만 전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아나운서가 되길 바라셨죠. 하지만 운명인지 우연인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며 살았던 덕에 보컬 트레이너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제 인생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아빠의 영향도 컸고요. 저희 엄마는 중국어 통역사였어요. 아빠는 기타 만드는 일을 하셨고요. 아빠는 기타 연주 실력도 상당해서 종종 저를 위해 기타 연주를 해주곤 하셨죠. 전 아빠의 연주를 듣는 게 참 좋았어요. 게다가 아빠는 음악을 좋아하셔서 즐겨 듣는 장르도 다양했죠.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록발라드, 힙합,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장르 구분 없이 음악을 접할 수 있었고요. 전 가끔 아빠 회사에 따라가곤 했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타도 직접 볼 수 있었고 아빠의 즉흥 연주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가 노래를 좀 하세요. 한때는 뮤지션을 꿈꾸기도 했을 정도로 실력이 상당하시죠. 전 그런 아빠의 노래를 듣는 것도 무척 좋아했어요. 모르긴 해도 제 목소리가 맑고 또렷한 건 전부 아빠 유전자 덕분일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기에 전 자연스레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죠. 음악이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이요. 당시 저희 엄마는 중국어 통역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출장도 잦았고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 주로 아빠 작업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죠. 물론 엄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짬을 내서 책도 읽어주시고 함께 놀아주기도 했거든요. 일하는 엄마라 늘 같이 있어주지 못해 늘 제게 미안해하셨죠. 참, 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인형이 많았어요.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룬 인형은 아니고 녹음 기능이 있는 곰인형이었죠. 모두 아빠가 절 위해 만든 것들이었어요. 아시죠? 목소리를 녹음하고 배 부분을 꾹 누르면 녹음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형이요. 아빠는 그 인형에 동료를 녹음해 두시거나 제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녹음해 두셨어요. 부모님이 바빠서 집에 안 계실 때 제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전 인형에 녹음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아빠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지냈어요. 아빠를 닮아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저는 유치원 재롱잔치에서도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절 보고 주위에선 가수를 시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죠. 다행히 엄마 아빠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고 전 어린 시절 내내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동요 부르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11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어요. 모두 잠든 새벽녘이었는데 누군가 잠들어 있는 저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죠.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보니 엄마였어요. 엄마는 제 머리맡에 전등을 켜시고는 어서 일어나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전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그저 빨리 옷이나 입으라고 재촉하셨죠. 엄마의 얼굴이 너무 무서워 보여서 엄마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제 손을 잡곤 밖으로 나가셨어요. 집 밖으로 나가보니 택시 한 대가 우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직 잠에서 덜 깬 저는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인천공항으로 가자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얼마 뒤 엄마는 절 흔들어 깨웠고 어느새 우린 공항에 도착해 있었죠. 그리곤 공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엄마와 전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제 물음에 엄마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제 중국 베이징에 가서 살 거야. 그 말에 전 깜짝 놀랐어요. 아빠는? 아빠는 어디 있는데? 아빤 같이 안 가? 나 학교는 어쩌고?
소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어젯밤에 아빠가 큰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어. 엄마 혼자선 여기서 널 키울 수 없어서 중국으로 가는 거야. 중국에 계신 아빠 친구분이 도움을 주기로 하셨거든.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엉엉 울었어요. 아빠가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어제 아침까지도 아무 일 없던 아빠가 죽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죠. 잘 들어. 이제부터 엄마랑 둘이 살 거야. 우리가 행복해야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실 거 아니니? 그러니까 소연이가 엄마 좀 도와줘. 베이징에 가면 아빠 친구분이 나올 거야. 그 삼촌이 우리가 살 집으로 데려가 주실 거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이니까 말 잘 듣고 착하게 굴어야 돼. 알았지? 엄마는 제 눈을 보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빠의 인형이 생각나지 뭐예요. 전 인형을 가져와야 한다고 울먹였고 엄마는 짐가방에 잘 챙겼으니 걱정 말라고 했죠.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담긴 인형을 가져갈 수 있어서요. 아빠를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인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더군요. 인형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베이징으로 가는 내내 저는 울었어요. 엄마는 지갑 속에서 아빠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주며 잘 간직하라고 했죠. 저는 가족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잠이 들었어요. 중국에 도착하니 공항에 낯선 아저씨 한 분이 나와 있었어요. 엄마가 말했던 아빠 친구분이었죠. 아저씨는 우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걱정 마. 삼촌이 여기서 학교도 보내주고 소연이 아빠도 해줄 테니까. 그 말을 듣자 화가 났어요. 자기가 뭔데 우리 아빠를 대신한대요? 화가 난 저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죠. 그랬더니 엄마가 예의 바르게 굴라며 한 소리 하시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꾸벅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아저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저씨는 엄마와 절 어느 아파트로 데리고 갔어요. 아저씨는 아래층에 산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부르라고 했죠. 그렇게 중국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평소 일 때문에 자주 중국을 왕래했던 엄마는 적응을 잘했어요. 중국어에 능통해서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전 그런 엄마 곁에서 조금씩 중국 생활을 익혀 나갔어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났을까? 엄마는 저를 국제학교에 등록시켰어요. 국제학교 특성상 영어를 써야 했는데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어려서부터 아빠를 따라 팝송도 부르고 디즈니 영화들을 많이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엄마 덕에 중국어도 익혀서 전 3개 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됐죠. 그러는 동안 아저씨는 제게 아빠 역할을 해주었어요. 학교 등록할 때도 도와주셨고 학교 행사 때는 엄마와 같이 오셨죠. 처음에는 아저씨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꼭 아빠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았죠. 그럼에도 전 밤마다 아빠 목소리가 녹음된 인형을 들으며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엄마 몰래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엄마도 가슴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저씨와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아무리 제게 잘해줘도 절대로 내 아빠는 될 수 없다는 확신처럼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은 있었어요. 어쨌든 엄마와 절 보살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저와는 달랐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저씨와 부부처럼 행동했고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엄마도 갑자기 남편을 잃은 마당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저씨와 함께 웃고 팔짱 끼고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가 꼭 배신자 같았거든요. 엄마는 아빠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애초에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렇다고 해도 전 그런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간 엄마마저 잃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 자랐고 어느덧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됐어요. 대학도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였죠. 그런데 입학하기 몇 달 전 한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전 엄마한테 한국에 다녀오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나서 저 혼자 한국에 다녀오게 됐죠. 엄마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 나도 성인인데 뭘 걱정하냐고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한국을 떠난 지 9년 만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전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익숙한 한국어 탓에 안심은 됐어요. 일단 바로 외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절 보자 외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이제야 왔냐고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시냐며 할미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같이 살자 그러셨죠. 아이처럼 조르는 외할머니를 보자 저도 마냥 뿌리칠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해 입학 전까지만 한국에 있게 해달라고 했죠. 엄마도 혼자 계신 외할머니가 걱정이 됐는지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용돈벌이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요. 인터넷을 뒤지다 음악학원 구인 공고를 발견했는데 무작정 면접을 봤다가 덜컥 합격을 했지 뭐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동요를 녹음하는 일이었어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학원에서 정해준 동요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녹음실에서 녹음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나가서 1~2시간 녹음을 하고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 원장님이 잠깐 쉬면서 간식이라도 먹으라고 하셔서 원장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때 원장님이 CD 하나를 틀어주시며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연 씨, 전에 일을 해주시던 분이 녹음한 건데 연세가 있으신데도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지 시간 날 때마다 종종 틀어놓고 듣는다니까. 한번 들어봐요, 소연 씨도. 잠시 뒤 CD 플레이어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트로트 곡이더라고요. 학원에선 아이들 말고 성인들을 위한 트로트 교육용 CD도 제작했었는데 그 용도로 만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주가 끝나고 첫 소절이 흘러나오던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꿈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거든요. 바로 우리 아빠 목소리가요. 너무 놀라서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미친 소리라는 거 알지만 돌아가신 우리 아빠 목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원장님께 물었어요. 원장님, 이거 녹음하신 분 아직 계세요? 원장님은 1달 전쯤에 그만두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혹시 그분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물었죠. 원장님은 채용할 때 받은 이력서에 연락처가 남아있지만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셨죠. 저는 한참을 사정한 끝에 겨우 번호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원장님께 받은 전화번호를 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날 아침 저는 눈 딱 감고 전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기든 아니든 일단 확인이라도 하자는 심정으로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죠.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분명 우리 아빠였거든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아빠!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너 소연이니? 소연이야? 하시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아빠와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핸드폰을 붙잡고 울기만 했어요. 아빠와 저는 바로 만나기로 했어요. 아빠가 보내준 주소지로 찾아갔죠.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보자 덥석 끌어안고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아빠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 말에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엄마가 그러든 내가 죽었다고? 어떻게 된 인간이 자식한테까지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소연아, 지금부터 아빠 말 잘 들으렴.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9년 전 엄마와 제가 중국으로 떠나게 된 이야기였죠. 중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쯤 아빠는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상대 남자는 아빠의 친구였어요. 엄마는 아빠의 친구와 바람을 핀 거죠. 아빠는 화가 나서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대요. 엄마가 유책 배우자니 양육권은 아빠가 갖겠다고 했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불안해졌고 고민 끝에 함께 불륜을 저지른 아빠 친구와 짜고 일을 벌인 거죠. 그때 엄마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중국에서 우리 모녀를 돌봐준 아저씨였던 거예요. 결국 엄마는 아빠 몰래 절 데리고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고 제게는 아빠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후의 일은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고요. 이후 아빠는 정말 폐인처럼 살았대요. 친할머니는 엄마가 바람난 것도 모자라 절 데리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펄쩍 뛰셨고 친할아버지는 돈은 얼마든 줄 테니 저는 꼭 찾아야 한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적정하고 도망친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빠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를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더군요. 그렇겠죠. 전 한국이 아닌 중국에 있었으니까요. 이후로는 기타 제작을 하시며 틈틈이 음악학원에서 녹음 일을 하셨대요.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훗날 저를 만나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 열심히 사셨죠. 그러면서도 절 찾는 건 포기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아저씨가 신변 정리를 철저하게 한 탓에 찾기가 쉽지 않았죠. 심지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는 국가 이름을 다 다르게 알려두어서 엉뚱한 나라로 괜히 찾으러 간 일도 비일비재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아빠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아빠가 먼저 절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아빠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듣고 보니 도저히 엄마와 아저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을 떠나던 날 비행기 안에서 엄마가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또한 아빠한테 상처를 준 불륜남을 삼촌 하며 같이 살다시피 했던 시간들이 저주스러웠어요. 아빠 대신 저라도 두 사람한테 복수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할 정도로요. 난 우리 딸이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됐다. 아빠는 다 괜찮아. 예전에는 네 엄마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나한텐 우리 소연이만 있으면 되니까. 아빠는 모든 걸 다 잊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아빠를 보니 지난 세월이 얼마나 모질었기에 지금의 이 정도의 행복에도 만족하는지 가슴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절대로 다시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요. 가증스러운 엄마와는 다시 보는 일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빠에게 제 생각을 말했더니 아빠는 그래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현재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해놓은 상태라서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면 손해 아니냐고요. 중국에서 노력한 게 아깝지는 않겠냐고 말이죠. 저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아빠와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우는 게 제겐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이죠. 게다가 대학은 한국에서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우시더라고요. 엄마는 자신의 추한 사랑을 위해 제 인생을 하찮게 여겼지만 아빠는 달랐어요. 자신의 행복 이전에 딸인 제 인생을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아빠를 보니 더더욱 한국에 남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자리 잡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친가에 찾아가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를 뵈었어요. 두 분은 죽기 전에 저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할아버지께선 절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하라고 하셨죠. 그러시면서 다시는 저를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도 안 가고 한국에 남을 생각이니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시는지 제 손을 한참 동안이나 잡고 계셨죠. 9년 만에 만난 손녀딸을 또 다시 놓칠까 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날 밤 저는 외할머니 댁에 돌아와 모든 일을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신 외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엄마는 외할머니한테 모든 상황을 반대로 얘기했으니까요. 바람을 피운 건 당신이 아닌 아빠라고요. 이서방이 바람이 나서 더는 힘들어 여기 못 있겠다고 널 데리고 나가 외국에서 살겠다더라. 외할머니는 그 말을 믿었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많이 원망하셨대요. 아빠 연락도 안 받고 찾아오면 고성을 지르고 소금을 뿌리며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당신 딸이 벌인 짓이라니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외할머니는 우시면서 이 모든 게 딸을 그 모양으로 키운 자신의 죄라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아무리 내 엄마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엄마 한 사람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냐고요. 이래놓고 사과 한마디 없으니 말이에요. 이젠 엄마 얼굴조차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합격한 대학교에 등록 취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치더라고요. 학교에서 엄마한테 연락한 모양이었죠. 엄마는 제게 당장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참았던 말들을 퍼부었죠. 왜? 남자 하나로는 성이 안 차? 꼭 나까지 끼고 살아야겠어? 제 말에 당황한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군요. 아빠 만났어. 엄마가 죽었다고 했던 내 아빠. 어떻게 자기 불륜 감추자고 살아있는 남편까지 죽여? 엄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동안 드라마 보면서 불륜녀들을 욕했었는데 엄만 더한 인간이었더라. 엄마 때문에 지난 9년 동안 몇 사람이나 상처받고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그래놓고는 엄마는 어떻게 아저씨랑 부부 행세를 하고 살 수가 있냐고. 양심이 있다면 창피한 줄 알아. 나 이제부터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아빠랑 살 거라고. 대학도 한국에서 다닐 거니까 엄마는 그냥 이제부터 딸 없다 생각해. 그 불륜남 아저씨랑 평생 잘 살라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 엄마한테 오는 전화와 문자는 모두 무시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한국에 왔다고 만나자더군요. 어차피 한 번은 만나서 결말 지어야 할 일도 있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약속 장소에 아빠와 함께 나갔어요. 엄마는 아저씨와 함께 나왔더라고요. 두 사람은 아빠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엄마는 저 없는 데서 따로 이야기하자며 아빠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아빠는 엄마 손을 뿌리치며 싫다고 했죠. 그러자 아저씨한테 돌아가자는 거예요. 딸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다 이거죠. 왜? 나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기껏 만나자더니 왜 간다는 거야? 엄마가 그 아저씨랑 바람필 때는 이런 결과는 생각 안 했나 보지? 시궁창 인생을 살면서 자식 앞에선 고귀한 척 부모 행세하려고 했어? 어린 딸한테 아빠가 죽었다고 가슴에 목까지 박아가면서. 꼼짝하지 마. 안 그럼 경찰 부를 거니까. 그리고 빌어. 나한테도 아빠한테도. 그 다음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한테 가서도 빌어. 모든 게 자식 잘못 키운 자신 탓이라 믿는 외할머니한테도. 용서받을 때까지 빌고 또 빌라고. 안 그럼 엄마 고소할 거야. 제 말에 엄마는 휘청거렸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딸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결국 엄마와 아저씨는 사람들이 다 보는 카페 안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소연이 아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소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 주렴. 솔직히 전 엄마의 사과가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지난 9년간 엄마한테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결국 들통이 난 지금에서야 사과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확실히 하고 싶어요. 이혼 서류예요. 당신도 나랑 살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 도장 찍어줘요. 깔끔하게 남남으로 살자고요. 기가 막혔어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아빠도 엄마의 행동에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욕해도 할 수 없어. 나도 이제부터 내 인생 살아야겠으니까. 내가 너한테 아빠 죽었다고 속인 건 미안하지만 나도 그동안 혼자 너 키우느라 고생을 이만저만 한 거 아니야. 지난 9년간 널 키운 건 네 아빠가 아니라 나였다고. 근데 어쩜 그간의 내 노력은 생각도 않고 네 아빠 편만 드니? 정말 섭섭하다 얘. 딸 자식한테도 버림받은 이 마당에 나도 내 행복 정도는 찾아야 하지 않겠니? 혼인신고가 안 돼서 그간 귀찮은 일도 많았는데 차라리 잘 됐어. 소연이 아빠 이혼해줘요. 이걸로 우리 깨끗하게 정리하자고요. 아빠는 엄마가 내민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곤 근데 이걸론 정리가 다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지난 9년 동안 내 딸을 유괴해서 나와 내 부모한테 생이별의 고통을 줬어. 그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는 건 아니겠지? 게다가 내 친구와 바람까지 펴놓고 책임을 회피하려 도망을 쳤고 말이야. 도대체 이혼으로 뭐가 정리가 된다는 거야? 바람을 피건 유괴를 하건 당신 자유지만 모든 자유엔 책임이란 게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답게 책임져. 그 알량한 사과 한마디로 퉁치려 말고. 아빠와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는 엄마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아저씨한테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요. 그제서야 엄마는 집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용서해달라 사과를 하더군요. 아빠는 모든 벌은 법정에서 받으라고 소리쳤고 한 번만 더 찾아와 동네 시끄럽게 굴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 후로 엄마는 제게 문자를 보내서 아빠 좀 설득해달라고 떼를 썼지만 전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죠. 하루는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엄마를 용서할 수 없지만 전 입장이 다르지 않냐고요. 지금은 엄마가 미워 그렇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번 일로 오히려 제가 더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신다고요. 전 그때가 돼봐야 알겠지만 모르긴 해도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던 9년 전 그날의 상처보다는 덜 아플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소송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진행됐어요. 그리고 결국 아빠의 승소로 끝이 났죠. 이후 엄마와 아저씨는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소송에 빠져있는 사이 안 그래도 지친 아저씨한테 여자가 생긴 거죠. 결국 엄마는 불륜으로 얻은 남자를 불륜으로 잃게 된 셈이에요. 저는 한국에 정착해 아빠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죽어라 다시 공부해서 수능을 받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 시절 만났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이에요. 결혼 날짜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외할머니한테 결혼 소식 들었다며 제발 결혼식만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전 딱 잘라 거절했어요. 남편 될 사람도 제 사정 다 알고 있어서 괜히 결혼식장에 와봐야 사람들한테 눈총만 받을 거라고요. 그 말에 엄마도 더 이상 오겠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제 결혼식 축가는 아빠가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글쎄 요즘 트로트에 한창 빠져 있으셔서 그런지 식장에서 축가로 트로트를 부르겠다고 하시지 뭐예요. 그래서 요즘 그 문제로 아빠랑 티격대고 있답니다. 아, 누가 우리 아빠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통해 아빠와 전 또 한 번의 이별을 맞게 되었지만 이번엔 적어도 슬픈 이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이자 인생의 멘토인 우리 아빠를 혼자 외롭게 두지는 않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8년차 방송 작가예요. 한 업종에서 8년을 일했지만 여전히 저는 비정규직이에요. 우리나라 방송작가 대부분이 저와 같은 비정규직 신세죠.
오죽하면 이쪽 업계에선 태초부터 방송작가는 비정규직만 있었다는 말을 하겠어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있는 사대보험도 저희들한테는 꿈같은 얘기고 퇴직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방송국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고생을 해도 프로가 끝나면 저희는 실업자 신세가 돼요. 어찌나 비참하고 처량한지. 그렇다고 일이나 적나요? 담당 PD에 따라서는 작가한테 자기 일까지 떠넘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군소리 없이 해줘야만 계약한 프로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하소연을 하자면 끝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버리지 못하는 건 제가 만든 프로를 보고 위안을 받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그렇죠. 아빠 회사가 망한 후로 20여 년간을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의 유일한 낙이 퇴근 후 TV 시청이거든요. 하루 종일 밖에서 온갖 서름을 당하고 버티신 두 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간이죠. 그 모습에 지난 8년을 버텨왔네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제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잠시 이직을 고민하기도 했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죠. 아, 이제는 전 예비 시어머니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네요. 상견례 날 파혼을 했으니까요. 얘랑과 저는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당시 제가 맡고 있던 프로에 게스트로 의사를 섭외해야 했는데 그때 섭외된 의사가 바로 제 얘랑이었거든요. 담당 PD와는 대학 동문이라 연줄로 섭외를 한 경우였죠. 아직 인지도도 없고 젊어서 그런가 권위적이지 않고 싹싹한 게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몇 번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적으로 종종 만나다 보니 친근해졌고 술자리도 갖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죠. 처음엔 학벌 차이도 나고 워낙 사는 형편이 달라서 사귈 생각은 꿈도 못 꿨는데 사람 마음이 어디 계획한 대로 흘러가나요? 결국 얼마 안 돼 우리는 사귀게 되었지 뭐예요. 막상 사귀고 보니 그저 평범한 30대 대한민국 남자더라고요. 다른 게 있다면 군 얘기 대신 병원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정도였죠. 마치 군 생활 얘기를 하듯 인턴, 레지던트 시절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로 봤던 의국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상천외한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그 얘기만으로 드라마 몇 편은 뚝딱 만들 수 있겠다 싶었죠. 서로 각자의 일로 바빠서 짬짬이 틈을 내서 주로 번개 데이트를 즐겨야 했지만 그 잠깐 동안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이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수다만 떨며 살아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결혼인데 제 주변에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건 비단 남편과 저의 학벌 차이나 직업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윤 작가, 정말 괜찮겠어? 자기 남친 엄마가 요리 전문가 땡땡땡 씨라면서 듣자 하니 대단한 집안이던데? 네, 문제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그냥 편의상 어머님이라고 할게요. 어머님은 지방 전문대 교수로 방송에도 몇 번 출연한 적 있는 요리 전문가세요. 단아한 외모와 교양 있는 말투 때문에 특히 방송국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이죠. 일단 신뢰감이 생기는 타입이니까요. 언젠가 여성지와 인터뷰를 한 걸 읽은 적이 있는데 뼈대 있는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곤 바로 운송업을 하던 돈이 있는 집으로 시집과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뒤늦게 전공을 살려 사회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주택가에 작은 요리학원을 차려서 운영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수강생들이 몰렸다나 봐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있는 집에서 살아온 어머님은 어릴 적부터 즐겨 먹어온 고급 요리를 바탕으로 수강생들에게 고급 가정식 요리를 가르쳤고 이게 상류층 사람들 구미에 잘 맞았던 모양이에요.
덕분에 돈 꽤나 있는 집 사모님들과 결혼을 앞둔 자식들이 앞다퉈 어머님 요리교실에 찾아든 거죠. 그러다 여성지의 인터뷰도 하게 되고 방송도 좀 타다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거고요. 한마디로 만만치 않은 분이셨죠. 거기다 하나뿐인 아들까지 의사를 만들었으니 며느리 자리를 얼마나 선별해서 고르시겠어요. 저는 눈에도 안 찰 게 뻔했죠. 누가 봐도 한눈의 차이가 느껴지는 상황이다 보니 결혼 얘기가 나오고부터는 자꾸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얘랑은 걱정 말라며 호언장담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만나보면 알겠지만 우리 엄만 직업으로 사람 차별하는 그런 분이 아니셔.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자기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응원하는 분이신걸. 솔직히 얘랑 말을 100% 믿었던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평소 어머님 성품이 꽤 괜찮은 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기대를 하고 갔는데 어머님 얼굴을 본 순간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방송이나 잡지에서 봐왔던 인상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거든요. 얘랑 말과는 완전 다른 분이셨죠. 뭐? 어디 대학을 나왔다고? 그게 어디에 붙어있는 대학이니? 됐다. 더 알아봐야 뭐가 달라진다고. 그래, 방송 작가라던데 그럼 방송국 정규직인 거니? 아니요, 프리랜서입니다. 뭐? 프리랜서? 어머어머,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비정규직이란 소리 하냐? 너 낯짝도 두껍다? 어쩜 그런 스펙에 내 아들을 넘보니?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됐다.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언감생심 어디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정훈이 너도 정신 차려. 이 엄마 얼굴에 먹칠할 생각이니? 어디서 이런 걸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와? 사람 기막히게. 이봐요. 난 그쪽을 며느리 삼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줘요.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오늘 일 복수한답시고 방송과에 떠들어대면 나 바로 소송 들어가니까 알아서 하고. 그렇게 저는 예비시댁에 들어간 지 10여 분 만에 쫓겨나왔어요. 호언장담했던 얘랑은 오히려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것 같더군요. 그러게 한국 남자들은 어쩜 그렇게 자기 엄마를 모르는 건지. 얘랑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곤 헤어지기 전에야 이번 일은 정말 미안하다며 얼마간 시간을 주면 자기가 책임지고 엄마를 설득해 결혼 승낙을 받아내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믿음은 안 갔지만 일단 얘랑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그렇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방송국 일을 하면서 숱하게 부당해고를 당해봤던 나였지만 그때보다도 더 비참하고 서러웠거든요. 지금껏 게으름 한번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을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아서 좀처럼 울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죠.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방송국 로비에서 잠깐 만나자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선 막장 드라마의 장면들이 쉴 새 없이 흘렀어요. 컵에 든 물을 뿌리시려나? 설마 방송국 로비에서 내 머리채를 잡는 건 아니겠지? 그것도 아니면 혹시 돈봉투? 경우의 수를 찾듯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그리곤 약속 시간에 맞춰 방송국 로비로 내려갔죠. 그런데 윤 작가, 여기야 여기.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부르지 않겠어요? 이건 또 무슨 설정인가 싶은 그때 어머님 옆을 보니 중후한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딱 봐도 어머님이 잘 보여야 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윤 작가, 이리 와서 인사드려. 나 강의 나가는 대학 학부장님이셔. 오늘 방송국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이렇게 모시고 왔어. 윤 작가, 아직 점심 전이지? 어머님은 살가운 모습으로 제 팔짱을 끼시며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 했어요.
그렇게 끌려나간 자리에서 저는 첫 술을 뜨기도 전에 어머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죠. 윤 작가 진행하는 음식 프로 말이야. 언제 우리 학교에서 촬영하면 어때? 다행히 우리 학부장님께서 장소 협찬에 학생들까지 동원해 주시겠다지 뭐야. 이거 흔치 않은 기회야. 지방 전문대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터라 방송을 이용해 학교 홍보를 하려는 심산이었어요. 방송국밥 8년 차에 제가 그 정도 눈치도 없는 사람일까 봐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프로그램 취지와 많이 달라서 그건 좀 곤란해요.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괜한 발걸음 안 하셔도 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는 어차피 안 될 거 질질 끌 필요 없이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바람에 어머님 입장이 꽤 곤란해진 모양이었어요. 여기까지 학부장을 끌고 나왔으니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지 뭐예요. 얘가 이런다니까? 학부장님, 보셨죠?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일적으로 FM이랍니다. 이래서 제가 얘를 안 이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얘가 말은 이렇게 해도 속은 어찌나 여린지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번 섭외는 꼭 성사시켜 줄 겁니다. 이래봬도 얘가 이쪽에선 팔이 꽤 넓은 유능한 작가거든요. 그건 마치 제게 건네는 경고 같았어요. 네 프로가 아니면 다른 프로에라도 알아서 꽂으라는 무언의 압력이요. 전 그날 어머님이 사주신 비싼 점심을 먹고 체에서 손까지 따야 했어요. 어찌나 꽉 채했는지 시꺼먼 피가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어머님네 학교 방송권을 성사시켰답니다. 덕분에 어머님은 학부장한테 면을 세울 수 있었고 학교에서 입지도 굳힐 수 있었죠. 이후 어머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자신은 물론 지인들의 방송 섭외를 부탁했고 그때마다 저는 선후배들을 찾아가 무릎이 닳도록 빌어가며 일을 성사시켜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조이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깟 결혼이 뭐라고 그렇게 발발 떨며 충성을 했는지. 학벌이며 직업은 마음에 안 들지만 당신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직종이라 그렇게 여겼던 탓에 어머님은 얼마 뒤 결혼 승낙을 해주셨어요. 저를 며느리로 들여놓고 벽장에다 숨겨둔 곶감 빼먹듯 필요할 때마다 써먹으려는 심보였죠. 그걸 알면서도 저는 제 발로 호랑이 입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결혼만 하면 그땐 나도 내 할 말 하며 살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되도 않는 계획이었어요. 시월드가 어디 그리 녹록한가요? 어림없는 소리였죠. 아무튼 어머님께 결혼 승낙을 받은 뒤 얘랑도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음식 솜씨를 뽐내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한 상 차려내셨죠. 얘랑이 갈치조림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엄마표 갈침조림도 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갈치조림에 무 대신 감자를 깔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 얘랑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도 갈치조림에 무 대신 감자를 넣으시나 봐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갈치뿐만 아니라 모든 생선조림에 감자를 넣으셔서 그게 익숙해요. 그래요? 우리 친정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그렇게 하길래 배웠던 건데 입에 맞다니 다행이네요. 얘랑은 저희 엄마가 만든 갈치조림이 요리 전문가인 자기 엄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다며 밥을 2공기나 뚝딱 해치웠어요. 그 모습에 엄마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소탈하고 싹싹한 얘랑의 모습이 꽤 마음에 드셨던 저희 아빠는 얘랑의 손을 덥석 잡으시곤 부탁을 하셨어요.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못난 부모를 만나 우리 정원이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내가 사업만 말아먹지 않았어도 이런 고생은 안 시켰을 텐데 이제라도
멋진 신랑감을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자넬 보니 난 이제 걱정이 없네. 앞으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우리 만족하네. 우리 정원이 좀 잘 부탁하네, 김서방. 아빠는 촉촉해진 눈으로 얘랑 손을 한참이나 잡고 계셨어요.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그 모습을 지켜본 엄마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동안 몰랐는데 그날 보니 그 사이 부모님이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언제나 당당하던 아빠는 어깨가 많이 구부러지셨고 팽팽하던 엄마의 눈가에는 어느새 주름이 잔뜩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보란듯이 잘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이런 결심이 흔들릴 만한 사건이 일어났지 뭐예요. 어머님 강요에 못 이겨 선배가 하는 아침 프로에 짤막하게 인터뷰를 넣어드렸는데 다짜고짜 방송 당일날 빼달라고 성하지 뭐예요. 어머님, 정말 이러시면 곤란해요.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어렵게 선배한테 부탁했던 건데 이제 와서 방송 당일날 인터뷰를 빼달라뇨. 이미 녹화본 편집도 다 끝나서 더 이상 손 못 대요. 예, 못하는 게 어딨니? 아직 방송에 나간 것도 아닌데 내 인터뷰 부분만 도려내면 될 거 아냐?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잔말 말고 가서 무릎을 꿇던 멱살을 쥐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터뷰 막아. 안 그럼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아, 그놈의 결혼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지. 할 수 없이 저는 선배를 찾아가 울고불고 사정을 해서 겨우 어머님 인터뷰 부분을 삭제할 수 있었어요. 그 바람에 선배는 담당 PD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당시 현장에서 어머님 인터뷰를 땄던 막내 작가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 뭐예요. 우리 어머님이 학력 위조가 의심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연히 대학 강의까지 하고 계신데 대학 측에서 그 정도 검증도 안 하고 강사 임용을 했겠어? 아무렴 제가 선배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날 인터뷰 따면서 들어보니까 땡땡여대 식품영양학과 80학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출연료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보니까 글쎄 65년생이더라고요. 그럼 15살에 대학에 입학했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웃긴 건 졸업했다는 학교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란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안 나와요. 거기다 대학원도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학위 인정도 안 되는 평생 대학원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건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다짜고짜 인터뷰를 빼달라고 그러시지 뭐예요. 처음엔 저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서 그러신 게 아닌가 해서 쫄았는데 지나고 보니 인터뷰 편집한 게 차라리 잘 된 거다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학력 위조 밝혀지면 우리가 덤탱이 쓰는 건데. 듣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성지 인터뷰만 해도 80학번이라고 했다가 다른 잡지에선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고 하고 심지어 과도 다르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님에 대한 제 의심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인터뷰했던 자료들을 모아 타임라인을 짜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투성이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님에 대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던 즈음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남동생은 직장에서 바로 오기로 했고요. 도착해보니 예랑과 어머님은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엄마는 긴장이 되시는지 찬물을 연달아 2컵이나 드셨어요. 혹시라도 우리 집 형편이 기우는 탓에 결혼이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눈치였어요. 아빠도 말은 안 하셨지만 내심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죠. 잠시 뒤 예랑과 어머님이 룸으로 들어오셨고 양가 부모님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엄마가 어머님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왠지 낯이 익네요, 사부인. 그러자 어머님은 입술을 실룩거리며 그러더군요. TV나 잡지에서 보셨나 보죠. 그게 아니고서야
안사돈과 제가 만날 일이 있었겠습니까? 듣자 하니 식당에서 서빙하신다던데 대학 강단에서는 저랑 만날 일이 있었겠냐고요. 사는 형편이 다른데. 그 말에 엄마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네, 그러네요.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아시면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바깥 사돈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듣자 하니 전에 사업을 하셨다던데. 아, 오래전에 운송업을 했었습니다만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지인의 건물 관리를 하면서 건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는 말에 어머님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그러자 얘랑이 눈치껏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빠도 나 태어나기 전에 운송업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 아버님,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님이 정색을 하시며 소리쳤어요. 어디 네 아빠 회사랑 비교를 해? 보아하니 트럭이나 몇 대 끌었던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아빤 전주에서 제일 큰 운송회사 사장이었어. 네 증조부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이름 있는 회사였다고. 어디 갖다 붙여도 저런 집구석이랑 비교를 해, 자존심 상하게.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이 자리 너무 불쾌합니다. 아니,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네 같은 집에 사위로 들어가야 합니까? 집안이 변변하기라나 며느리의 직업이 번듯하기라나 뭐 하나 눈에 차는 게 있어야 마음에 들죠. 하다 건물 청소부랑 겸상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요, 이날이 때까지 저희 집 도우미랑도 겸상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뼈대 있는 학자지방 고명딸로 태어나 이날이 때까지 저희랑 비슷한 부류 사람들이랑만 교류를 해놔서 솔직히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정훈이 아빠도 사업을 크게 했던 양반이라 지인들도 하나같이 정계에 진출한 분들이거나 이름 있는 사업체 굴리는 사람들 뿐이지 당신네 같은 사람들과는 상대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애 아빠만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혼사는 절대 없었을 거라고요. 어머님은 열이 오르는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연신 푹푹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였어요. 아빠가 뜬금없이 질문을 하셨죠. 부군께서 하시던 회사 이름이 뭡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분이 아닐까 해서요. 전주에서 알아주는 땡땡운수였습니다. 순간 저희 부모님 눈이 둥그레졌어요. 아니 그건 제 회사 이름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사돈? 그때였죠. 엄마가 이제야 기억이 났는지 손바닥을 짝 치셨어요. 명자 씨 맞죠? 고명자, 우리 친정에서 일하던 그 고명자. 어쩐지 낯이 익다 했네. 아니 그런데 우리 애 아빠 회사가 왜 명자 씨 남편 회사라는 거야? 명자 씨 남편은 서 회장님 댁에서 일하던 운전기사 아니었어? 그 집 둘째 딸이랑 내가 여고 동창이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자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런 어머님을 잡아 세운 건 저희 엄마였어요. 어딜 가? 나랑 할 얘기 남았잖아. 우리 집 일 그만두고 나가던 날 내 방에서 훔쳐간 보석함 기억나지? 내가 시집가기 전에 거기에 반지며 목걸이, 심지어 이랑 첫 데이트 때 받았던 귀걸이까지 다 넣어뒀는데 그거 자기가 들고 나갔다며? 그뿐이야? 내 학생증 들고 다니며 대학생 행세하고 다녔던 것도 내가 다 기억해. 그런데 뭐? 뼈대 있는 학자지방 고명딸? 그게 어떻게 자기야? 내가 바로 그 집 고명딸인데 자긴 아직도 내 행세하며 사니? 그런 주제에 우리 집 형편을 들먹이며 시건방을 떨어? 뭐? 청소부랑은 겸상을 안 해? 이게 어디서 대먹지 않은 짓거리야? 그래놓고 뭐? 남의 남편까지 자기 남편을 둔갑시켜 부부 행세를 해? 명자씨, 미친 거 아니야?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고을의 대학 교수는 중학교도 못 나온 거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자기 정체가 뭐야? 말해봐. 뭐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 그동안 언니 학생증 이용해서
요리 학원도 차렸고 덕분에 돈도 좀 벌었네요. 그치만 어디까지나 내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지 언니 덕 본 거 없어요? 그리고 의사 아들 가진 부모가 이 정도 유세도 못 떨어요? 내가 병원을 차려오랬어.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랬어. 기울어도 한참 기우는 혼사를 넓은 아량으로 참고 받아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없는 주제에 어디서 자존심이야? 정 그렇게 뻗대고 싶으면 당장 이 결혼 그만두면 되겠네요. 아쉬운 게 누군데 그래? 별것도 아닌 주제들이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머님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쳐대며 기세 등등했어요. 뻔뻔한 건 어머님 아닌가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어머님의 예전 모습을 들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사람 무시하고 깔아뭉개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좋아서 자기 능력으로 거기까지 갔다고요? 그럼 왜 학력 위조를 합니까? 왜 우리 엄마 학생증을 도용해요? 범죄자 주제에 어쩜 그리 당당해요? 학력 위조에 사칭까지. 그거 형사처벌감인 건 아시죠? 죄를 짓고도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나오시니 덕분에 우리도 망설임 없이 소송 걸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결혼은 이쪽에서 거절할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실 자신이 없거든요. 전 앞으로도 방송일 오래 하고 싶은데 어머님 며느리라고 하면 누가 절 써주겠어요? 퇴출감 1호인데. 모르긴 해도 앞으로 줄 소송 걸리실 테니 마음 굳게 먹고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게 날아갈 판이란 걸 눈치챈 어머님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눈길 한번 안 주시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얼마 뒤 어머님은 학력 위조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대학 강의도 잘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던 요리학원 간판을 내렸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모친과 연을 끊고 병원을 옮겼다더라고요. 견고한 줄 알았던 어머님의 성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거짓말로 이룬 허상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파혼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프리랜서 방송 작가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을 위해서요. 제가 만든 방송을 보고 하루의 피로를 푸는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주부예요. 저는 36살에 결혼을 했어요. 요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 저는 나이가 많은 신부 축에 속했어요. 윗동서도 저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였죠. 결혼 전에도 시아버지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은근히 눈치를 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내셔서 섭섭할 때도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항상 잘 챙겨주셔서 그걸 위안으로 삼았어요.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 태도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지만 늘 저를 차가운 눈으로 대하셨고 제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곤 하셨어요. 그런데 윗동서한테는 어찌나 살가우신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서운한 기분이 들곤 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뜻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좋았어요. 저는 엄마가 중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셔서 늘 엄마 품이 그리웠는데 시어머니한테서 그걸 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냉대가 계속되니 저도 시댁에 가는 일이 점점 부담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댁이라는 곳이 어려운 자리인데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 분이 계시니 가기 싫어졌고
시댁 가는 날이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먹고 손까지 따고 갔는데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어디 아프니? 안색이 좋지 않구나. 네, 속이 계속 안 좋아서요. 약도 먹고 손도 땄으니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하자 시아버지는 그렇게 제 몸 관리도 못해서야 원 하며 신문을 소리내며 펼치시더군요. 그때 아주버니와 형님이 집에 왔는데 형님도 속이 안 좋다면서 약을 먹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형님한테 저런 참을미가 났나 보구나. 약 먹고 들어가서 좀 누웠다 나와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걸 눈치채고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다들 속도 안 좋은데 오늘은 가벼운 거 배달시켜 먹자. 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정말이지 시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형님이 밉거나 하진 않았어요. 형님은 그러기에는 너무 착하고 순했거든요.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시부모님한테 아니요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 형님 부부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찌나 배려있고 친절한지 정말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시아버지가 예뻐하시는 것도 이해는 됐어요. 다만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게 섭섭했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형님과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유독 형님을 많이 챙기시니까 저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 얘기가 원래 그러셨다는 거예요. 엄마, 원래 형수 안 좋아했어.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좀 경계한달까? 오히려 자기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게, 다들 형님 한 번 보면 좋아하잖아. 어머니는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지? 저도 궁금했지만 알 길은 없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쇼핑을 가자고 하셔서 갔는데 형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동서, 혹시 지금 바빠요? 우리 지민이 어린이집 하교시켜줄 수 있나 해서요. 형님은 제가 나이가 더 많다며 말을 높여서 썼어요. 제가 부담스럽다고 해도 자기가 미안하다고 계속 쓰더라고요. 형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어머니랑 밖에 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자 그렇구나. 좋은 시간 방해해서 미안해요. 라며 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고 보시더니 급하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큰애야, 너 이 돈이 뭐냐? 네가 돈 보냈다고 문자가 오는데? 아니다. 우리 쇼핑하는데 네가 왜 그래? 됐다. 다음에 집에 오면 돌려줄게. 어머니, 무슨 전화인데 그러세요? 아니, 큰애가 너랑 쇼핑할 때 쓰라면서 돈을 30만 원이나 보냈지 뭐니. 얘는 진짜 사람 부담스럽게 왜 그러나 몰라. 라며 불편하다고 하시길래 형님이 저랑 어머니 쇼핑한다니까 생각해서 보내셨나 봐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가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니? 걔는 생각해주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면 더 불편하게 만든다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형님한테 고맙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저한테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니 저도 편하게 형님을 대할 수 없는 것도 그렇고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지만 형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서 다른 형제 불평을 하는 일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만큼 말을 아끼는 분이셨고 형님과 제가 같이 있을 때는 눈에 띄게 한 사람을 편애하는 일도 없으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좋았어요. 남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게 믿음이 가고 듬직했거든요.
결혼하고 3년 정도 됐을 때 저희 큰딸이 태어났어요. 안 그래도 시아버지 태도는 바뀐 게 없었죠. 형님네 딸은 안 보이면 찾으실 정도로 챙기고 예뻐하셨지만 저희 딸에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고요. 저는 저 때문에 우리 딸까지 시아버지 미움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언젠가는 형님네 딸이랑 우리 애가 같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수도 고치는 사람이 집에 오니까 시아버지가 얼른 형님네 딸만 안아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거든요. 그 일로 남편도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 우리 윤지가 더 어리잖아요. 민지는 혼자 걸을 수 있는데 덜렁 윤지만 남겨놓으세요. 라고 해도 시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 우리 아버님 사랑받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윤지 많이 예뻐해 주시잖아. 나도 그 힘으로 살아. 라고 하니 남편은 아무리 정이 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너무하시잖아. 하긴 어릴 때도 항상 형만 편애했으니까. 라고 하길래 우리 나중에 윤지가 커서 아버님 때문에 상처받은 일 생길 것 같으면 윤지 아예 아버님 댁에 데려가지 말자. 그래, 그러자. 그런데 저 우리만 받으면 됐지. 우리 딸까지 상처받게 할 순 없지. 라며 서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됐어요. 그토록 건강하셨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병원에 빨리 가서 응급조치도 잘 받으시고 후유증도 많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자꾸 시름시름 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형님이 번갈아 가면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는데요. 저는 아무리 해도 형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진짜 비싸고 구하기 힘든 영양제에서부터 그때는 잘 없었던 산삼배양액까지 가져왔고요. 매주 다른 꽃을 가져와서 꽂아놓고 시아버지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사오더군요. 저도 꽃도 가져가고 음식도 준비해서 갔지만 그 정성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찾으시는 것도 시중에서 안 파는 게 많아 저는 찾아보다가 포기하는데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구하는지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번은 시아버지가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갈비찜을 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못 들은 형님이 직접 섭산적을 만들어 오셨는데 정말 보기에도 예쁘고 고급졌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해온 갈비찜은 안 드시고 형님 섭산적을 드시고 만족하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반찬통 밑바닥에 붙은 랩을 보시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니, 그냥 샀으면 샀다고 하면 될 것을. 라고 혼자 말을 하시며 통을 버리시길래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땡땡 백화점 섭산적이라고 바코드 표가 붙어 있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리를 두셨던 거고요. 아무튼 시아버지는 형님의 극진한 간호를 몇 년간 받으시다가 폐렴이 악화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슬픈 일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는데요. 시아버지가 부동산에 현금에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그 재산의 80%를 형님네에 주신 거예요. 저희는 지방에 있는 땅을 조금 물려받았고요. 나머지는 어머님 몫이었죠.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변호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자기한테 알리지 않았냐며 화를 내실 정도였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마음이 상했지만 시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저희가 벌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저희 힘으로 살았는데요, 뭘. 그래, 엄마.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리고 엄마도 신경 쓰지 말어.
저도 남편 말처럼 시어머니한테 고마웠어요. 시댁 집안 어른 중에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했으니까요. 사실 형님네 가족과 저희 가족은 친하기 힘들었거든요. 아무래도 형님네가 시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으니까 저희가 마음을 터놓고 가까이 지내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아주버님도 저희를 은근히 무시하셨고요. 그렇게 쌓이다 보니 왕래도 별로 없었는데 재산까지 이렇게 형님네가 거의 가져간 마당에 시어머니마저 우리를 챙기지 않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재산 상속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저희가 재산도 이만큼 받았으니까 어머니를 저희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찮다. 나는 혼자 지낼 수 있어. 지금처럼 여기서 살면서 가끔 너랑 둘째나 보면 되지. 라고 하셨지만 형님이 끝까지 우겨서 시어머니와 형님네가 합치게 됐어요. 그때 우리는 남편 직장 일로 지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 시어머니한테 자주 가기 어려웠어요. 형님네와 합치시니 전화도 전보다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어쩐지 형님 눈치가 보였고 시어머니도 편히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연락이 줄었죠.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전화를 해서 여보, 어머니 어디 계신지 좀 찾아봐. 전화도 안 받으시고 뭔가 이상해. 형도 전화가 안 돼. 라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정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형님한테 전화했지만 형님 전화도 끊긴 상태였어요. 정말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차표를 끊고 형님 댁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아줌마가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줌마, 여기 언제 이사 오셨어요?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 모르세요? 나 여기 이사 온 지 석 달 좀 더 됐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 외국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혹시 할머니 못 보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거든요. 할머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처음 이 집 보러 왔을 때 요양원 차가 와서 어떤 할머니 태워가는데 나 못 간다며 시끄러웠는데 그분인가? 아무래도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한테 연락해서 빨리 올라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형님과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닥치는 대로 연락을 해봤죠. 그러자 형님 소식을 아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걔네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작년부터 그랬는데 형제인데 몰랐어요? 네, 저희는 들은 게 없어요. 어머니 소식도 모르고요. 라고 하자 그 여자는 시어머니 치매 와서 자기는 못 돌본다고 요양원 입원시켰단 얘긴 들었어요. 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기억력 좋던 시어머니가 치매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올라오자마자 이사 온 사람이 봤다는 요양원부터 찾아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 안 계셨어요. 그분 한 달만 있다 나가셨어요. 며느리가 다른 요양원으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혹시 어디로 가신 건지 아시나요? 경기도로 가신다는 얘긴 들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요양원을 뒤졌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곳까지 일일이 조사해서 알아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희 걱정은 커져만 갔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청도에 요양원 한 곳을 더 가봤어요. 원래 가보려고 했던 요양원은 아니었는데 우연히 눈에 띈 다음부터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안내 데스크에 있는 분이 아, 이분 얼마 전에 들어오셨는데 아드님이란 분이 6개월치를 한꺼번에 주고 가셨어요. 라며 저희를 시어머니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입원실에 간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6명이 같이 쓰는 방, 제일 벽쪽 침대에 모로 누워서 정신없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어쩌다가 여기 이러고 계세요. 저희 왔어요, 어머니. 제가 펑펑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자 남편이 저를 달랬죠. 요양사는 시어머니가 우릴 못 알아볼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엄마 6개월 전에 봤을 때도 멀쩡하셨다고요. 그랬어도 지금은 치매가 오셔서 라고 안내원이 말하는데 청욱이냐? 라는 시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부르며 다가가니 시어머니는 금세 다시 잠이 드셨어요. 요양원에서 안정제를 준다는데 그걸 먹고 계속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를 퇴원시켜서 바로 집으로 모시고 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죠. 뇌 MRI상으로는 치매 소견이 안 보인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일단 안심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을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였어요. 다시 병원에 가보니 아무래도 충격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형님 부부한테 분노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형은 뭐야? 형수는 그렇다 치고 자기는 자식인데. 와, 정말 인간도 아니야. 진짜 그렇게 잘할 때는 언제고 이건 아버님 돌아가시고 재산 받으니까 어머님 집까지 차지하려고 한 거잖아. 어떻게 이러냐? 어머님 사실 곳은 남겼어야지. 내가 시집 와서 어머니 안 계셨으면 어떻게 버텼겠어. 우리 형님네 찾지 말고 우리가 어머니 잘 돌봐드리자. 그 사람들 그깟 돈 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 그래. 여보, 정말 고마워. 라며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건강 회복을 위해 열심히 간병을 했어요.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병원도 다니면서 한의원에서 보약도 지어드렸고 마사지를 배워서 매일 시어머니 온몸을 마사지 해드렸어요. 반찬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매일 고기와 채소를 마련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점점 기력을 회복하셨고 다시 말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돌아오는 검진날 병원 의사가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오신 것 같네요. 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라고 하는 말에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잘 됐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다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다. 라고 또렷하게 말씀하시는데 눈빛도 예전처럼 반짝이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또 울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고 계속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 시어머니는 저희를 부르시더니 이거 니네 몫이다 라며 서류를 내미시는 거였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너네 앞으로 해놓은 거야. 남편과 같이 서류를 보니 주식하고 예금에 작은 건물 하나가 저희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부터 형님이 사근사근한 게 어딘가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알아보셨다고 해요. 형님은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여러 의사들과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한테서 돈을 좀 챙겼던 것 같은데 정확한 증거는 없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결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주버니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시아버지도 착하고 말 잘 듣는 형님을 좋아했고요. 결국 결혼을 시키긴 했지만 형님이 좋아지진 않으셨대요. 그렇다고 내 자식으로 들어온 아이를 무턱대고 미워할 수도 없고 나도 참 힘들었다. 그래서 큰애가 나를 요양원으로 보낼 때 거기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벌받나 보다 했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분명히 형님이 남은 재산도 탐을 낼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하셨대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준 건물과 예금을 저희 부부 명의로 해놓고 원래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주식들도 저희 앞으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주식은 시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지금은 몇십 배가 됐다고요.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있는 재산들까지 받아내려다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거였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좋은 데로 보냈다가 나중에 허름하고 작은 곳으로 다시 옮겼던 거죠. 정말 그런 치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쳤어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살아계신데 저희가 이걸 받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엄마. 이건 엄마 갖고 계세요. 너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도 나를 찾아서 그 먼 데까지 왔었잖니. 나도 이제 너희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가져서 뭘 하겠니?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가 애써 지키신 재산을 물려받게 됐죠. 그래도 함부로 쓸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보이스피싱일까봐 받지 않았는데 계속 와서 할 수 없이 받았죠. 동서, 나예요. 잘 지내요? 형님? 아니, 지금 잘 지내요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형님이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은 오해가 있었던 것 뿐이라며 곧 한국에 들어가는데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자고 했죠. 시어머니가 보시면 또 어떤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니까요. 저와 남편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형님 부부를 만나러 갔어요. 두 사람은 잘 지냈는지 전보다 훨씬 살이 쪘더라고요. 연락도 못하고 가서 미안해요.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연락한다는 게 너무 바빠서. 됐고,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겁니까? 남편이 형님 말을 끊고 딱딱하게 말하자 아주버니는 무슨 일이라니 형제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니야? 했고 형수는 다 오해가 있었어요. 저희가 급하게 할 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사업에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님이 생글거리며 얘기하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업이라는 게 건강식품 다단계였어요. 지금 두 사람이 자기들 밑으로 회원들을 늘리느라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곧 수익이 나서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거였어요. 저와 남편은 기가 막혀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형님. 저희도 아까워서 못 쓰는 돈을 어떻게 그런 일에 투자해요? 라고 하니 형님은 계속 웃는 얼굴로 이건 서방님이 정하실 일 아닌가요? 동서가 나설 일 아닌데? 저는 화가 나서 내가 진짜 동서고 나발이고 이런 거 떼고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너 어린애가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디서 여기저기 등쳐먹고 쉽게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들어? 재산 안 준다고 시어머니를 이름도 없는 요양원에 보내? 내가 너 그래도 윗 동서니까 봐주는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그냥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라며 아주 세게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일어나 나오니 두 사람이 저희를 붙잡으며 돈을 달라며 사정을 하더군요. 아, 다 듣기 싫다니까요. 정말 경찰 부를까요? 라고 제가 소리를 꽥 지르자 두 사람은 그제야 포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둘은 미국에서 다단계로 편히 돈을 벌려고 하다가 가지고 갔던 돈을 죄다 탕진해서 처음 가서 샀던 집도 팔고 여기저기 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재산을 시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 어머니만 위해서 쓰자고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생각해 주신 만큼 어머님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하더군요. 형님네는 한참 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저희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저도 남편도 전화만 받고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 형님네 가족은 저희에게 더 이상 연락이 없었고요. 그래도 남편 핏줄이니 걱정도 되고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시어머니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속인 거나 마찬가지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 보니 그 힘이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지금도 저희는 시어머니와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시답니다. 저희는 많은 욕심 내지 않고 아이 잘 키우고 어머니 건강히 잘 모시며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모두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